발표는 평화 엔지니어링의 백영인 부사장님께서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빔 전면 설계 대응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나오나? 저렇게 나오는 건가? 저게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발표자님께서 자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마 BIM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래전부터 보아오셨던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80년도에 CAD가 도입한 이후에 CAD2를 이용을 해서 계획 및 시공 세부 정보를 작성을 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정보 생성의 첫걸음을 띈 이후에 레벨 1, 2, 3단계로 모델링,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인티그레이션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레벨 1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2007년도죠. 영국은 BS1192-2007 AEC의 협업에 관한 코드 프랙티스라는 표준을 발표하였고, 레벨 3로 진입하는 시점에 ISO 19650 2018 페이즈 1을 시작으로 2020년 올해까지 페이즈 2, 3, 5를 제정하고 향후 페이즈 4 정보의 교환 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빔의 진화는 우리 건설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예. ISO 19650이 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국내의 모든 발주처와 시공사 그리고 설계사가 인증 컨설팅을 통해서 ISO 19650 서티피킷을 획득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컨설팅 피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ISO 90001이나 ISO 14001이나 또는 ISO 19650이나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서티해주는 ISO 9001과
그다음에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서치해주는 IS 14001을 국내 모든 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ISO 19650을 인증서로서 획득해야 되는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그림 또한 많이 보셨던 그림일 텐데요. 설계 단계의 BIM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곡선은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곡선은 변화를 구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점선 그래프는 빔 적용 이전에 전통적 설계 단계의 자원 투입 곡선이고, 실선 그래프는 빔 적용으로 피크 자원 투입 시점을 변화 대응 능력은 크고 비용은 적게 드는 구간으로 이동시켜서 설계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래프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량 설계에 있어서 형식을 현수교로 할 것인가 사장교로 할 것인가의 결정은 프렐리미너리 디자인이나 스키매틱 디자인의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시방서 작성이나 도메다 한계에 들어서면 어려워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한 예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빔2를 오토데스크로 할 것인지 또는 벤틀리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결정해야 후속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에서 발생된 구체적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설계 단계에서의 빔 적용은 토탈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로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 빔이 도입된 시점은 2006년 정도이고요. 그 후로 15년이 지났고 정부를 비롯하여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발주처의 확산 노력을 통해서 국가적 정책 방향 수립과 빔 가이드의 제정 등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BIM은 정책 수립도 스터디와 R&D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업에서는 프랙티스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이미 제정된 가이드에 따라 빔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개별 회사의 빔 추진 현황 및 빔 가이드의 실무 적용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보고 계신 12개사가 설계사 빔 협의회를 2018년 12월에 구성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빔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발표하게 될 설문조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질의 문항의 선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을 보내주신 설계사 빔 협의회 회원사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설문에 참여 회사는 회원사 12개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총 30명이 설문조사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운영조직, 직원수, 운영기관, 그 다음에 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책 방향, 가이드, 과업 지시서, 2D 도면 작성, 수량 산출서 작성, BIM 대가, 철근 모델링, 그 다음에 설계빔과 시공빔의 경계의 모호성, 그 다음에 과업 범위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과 BIM에 관한 이해, 그 다음에 빔의 핵심, 그 다음에 3D CAD와 빔의 연관성 등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귀사에서 납품한 빔 최종 성과품의 수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최종 성과품의 자체 수행 역량은 어떠한가, 그리고 수량 산출을 해봤는가, 그리고 수량 산출한 아이템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빔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활성화의 장애와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빔 운영 조직에 관해서는 비교적 BIM 업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회사들은 운영 조직이 지원팀과 부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팀은 BIM 관련한 새로운 툴 또는 기술들을 조사 습득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각 부서는 고유 업무에 BIM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채택될 모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BIM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지원팀과 부서 인력을 합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담 부서 위주로 인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0명 이하인 곳은 현실적으로 전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계사의 BIM 대응 능력을 은연중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M 조직 운영 기간은 BIM 조직 운영 기간은 최장 10년에서부터 대개의 경우 5년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문항별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 분석한 지금까지 설계사별 BIM 추진 현황을 보면 혹시 듣기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디지털 뉴딜, 특히 그 가운데 SOC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각 시공사의 스마트 컨스트럭션 추진 등 2006년부터 시작한 국내 BIM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이슈를 생성해 왔는데 실무의 적용의 관점에서는 그 속도가 기대만큼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BIM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는 응답은 30개 중에서 29개에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 국토부나 조달청의 BIM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부분 정책 방향이 옳다고 긍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주처의 BIM 가이드가 실무 적용에 적합한가 하는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도로공사의 엑스빔 가이드와 조달청의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빌빔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실무에 적합하다는 평가는 30명 가운데 오직 2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미국의 BIM 엑스큐션 플랜이 아마도 그 BIM 가이드의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도로공사의 엑스빔 가이드라인과의 작성을 담당했던 주체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BIM 엑스큐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빌딩 스마트 협회와 그 다음에 HDR이라는 설계사, 그 다음에 시공사가 8군데, 그 다음에 PMC가 1군데, 그리고 US 아미 쪽에서 2군데, 그리고 정부의 GSA, 조달청과 같은 기구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주립대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주처, 설계사와 BIM 전문업체,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통 부분은 대학교의 참여와 설계사가 참여했다는 부분은 공통인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공사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마도 엑스빔 가이드라인이 우리 국내에서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주처의 BIM 과업 지시서의 세부 요구사항이 실무 환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30개 답변 중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그렇지 않다 19개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6개, 25개의 답변이 세부 요구사항이 실무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IM 모델링을 하더라도 기존의 2D 도면 작성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BIM 도입 초기에 BIM을 적용하면 2D 도면이 필요 없이 PDA 또는 일렉트로닉 터미널 디바이스 등을 사용해서 도면을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를 증대하고 등등의 편익을 중점 홍보하였는데
현실은 2D 도면 작성은 BIM을 도입하더라도 도면 작성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도면이 하드 프린트 도면을 대체하기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수량 산출서 관련 부분인데요. BIM 모델링을 하더라도 기존의 수량 산출서 작성은 필요하다. 여기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횟수는 보통 부분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 21개가 수량 산출서 작성의 필요성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수량 산출이라고 하는 것 역시 앞서의 2D 도면 작성과 마찬가지로 BIM 도입 초기에는 자동 수량 산출이 가능하다고 많이 홍보가 되었으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것을 뒤에 실제 설계사별 수량 산출 통계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량 산출 표준이 한국 방식과 CSMM 등 BIM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큰데 우리나라의 품셈에 기준한 공사비 산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 전체를 BIM 모델로부터 구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수량 산출서 작성은 필요하다는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재 BIM 대가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이 17, 보통이 10, 그렇다가 셋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요. 엔지니어링 협회의 표준 품셈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은 기본 및 실시 설계 기준으로 설계비의 17%로 LH공사의 대가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의 BIM 과업은 전면 설계가 아니고 병행 설계 위주의 과업 범위인데 설계사로서는 병행 설계 위주의 과업조차 17%의 예산은 투입 공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BIM 대가 기준 산정의 협조 차원에서 12개 회원사 모두가 참여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D 투입 인력 대비 29.6%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가 기준의 분석과 결정이 BIM의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설계사의 가장 핫 이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시 설계 단계의 BIM 모델은 철근 모듈을 모델링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발주처 또 시공사 및 설계사 간의 이견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매우 그렇다에 답변한 3명도 발주처나 시공사가 현재 요구 있다는 현실성에서 그렇다고 답변한 것일 것입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철근의 모델링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발주처와 시공사는 거의 철근 모델링을 안 하면 BIM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해결책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발주처와 시공사와 설계사가 공감할 수 있는 모델링 과업의 경계를 도출해내는 것이 BIM의 실용화에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계 빔과 시공 빔의 경계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계가 BIM을 또 시공이 BIM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IM은 설계와 시공에서 물 흐르듯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BIM과 시공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BIM은 과업의 경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계약 방식이 DB, 즉 턴키 공사일 때와 DBB 일 때를 구분하여 BIM 과업 범위와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메이저 시공사에서 수행하는 턴키 공사에서 설계 BIM은 벤틀리 툴을 사용했는데 시공 BIM을 수주한 업체는 오토데스크 툴만을 사용하는 탓에 모델링을 다시 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나마 종횡단 구배를 무시하고 평면 선형만 고려해서 모델링한 탓에
종단 구배를 적용하면은 시점과 종점이 100m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첫 모델링의 경험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이나모를 이용하여 종단 선형을 따라 분할, 구현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전혀 이해를 안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BIM 수주 시 과업 범위 이외의 요구사항이 과다한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매우 그렇다고 하는 답변이 27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 턴키 구간의 입찰 안내서에 있는 BIM 요구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LOD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OD 300이죠. LOD 300은 우리 도로공사의 XBM에 볼 것 같으면 정의가 정밀 형상 모델 수준으로 치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이 모두 반영되는 수준으로 그래픽 정보 이외의 정보가 연계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히 엘리먼트에만 국한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LOD 350을 보면은 정밀 형상과 연계 정보 모델 수준이라고 해서 LOD 300 수준에 더하기 타 시스템과의 연계 정보가 추가된 모델 수준, 즉 인터페이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섭인 거죠. 이 부분은 명백히 LOD 350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모든 설계에 있어서의 공통 11, 12, 13, 14 공부에 보면 간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보제 설비, 전기시설 상호간 간섭 검토, 그 다음에 철탑 간섭, 그 다음에 주요자재 배치 및 간섭 검토, 그 다음에 여기도 주요 시설물 및 시공 장비 간 간섭 검토. 이게 이렇게 써놓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설계를 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시공 장비에 대한 모델링까지도 필요하고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LOD 300 수준은 분명히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현실적인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OD 300과 350은 설계사 업무에 관련해서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한 정의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BIM에 대한 이해, 굉장히 캐캐묵은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건설산업계가 BIM에 관한 이해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는 답변이 28, 보통이라고 하는 답변이 2. 그래서 전체적으로 BIM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아직 건설산업계에는 부족하다. 이런 것이 실제 실무에서 뛰고 있는 설계사에서 BIM을 다루는 사람들의 판단인 것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상위자인 발주처와 시공사가 BIM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디지털 뉴딜과 SOC 디지털화 및 스마트 컨스트럭션에 필요한 모든 펀더멘탈 엘리먼트를 설계사에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계, 그 다음은 BIM은 실시간 협업이 그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BIM 초기부터 나오는 모델입니다만은 플랜, 디자인, 빌드, 오퍼레이트 이 각 토탈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를 놓고 봤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는 계획을 할 때 쌓였던 정보가 손실이 되고 디자인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디자인할 때 쌓였던 정보가 다시 또 손실이 없어져 버리고 빌드에서는 다시 또 시작하는 이래서 정보의 손실이 상당히 발생하게 되는데 BIM을 썼을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림라인드 곡선을 따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을 세우는 쪽하고 설계사 입장하고 시공사 입장하고 유지관리하는 입장하고가 BIM의 적용에 대한 공통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BIM은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IM은 BIM은 3D CAD이다. BIM은 넓은 의미에서는 CAD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BIM이 3D CAD이라는 것은 그냥 2D CAD 연장선 상에서 3D 모델링 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어서 BIM은 3D CAD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로 27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어서 BIM이 3D CAD만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사에서 납품한 BIM의 최종 성과품의 수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3D 모델링을 해봤다라고 하는 3D 모델링을 해봤다고 답변을 주신 횟수는 8회, 그 다음에 4D 모델링을 해봤다는 부분은 5회, 그리고 5D 모델링이나 6D 모델링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BIM을 논할 때 ND라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업에서 설계사는 3D 모델링을 해본 회사도 전체 12개 회사 중에서 8군데에 그치고 있고 4D 모델링을 해본 회사는 12개 중에서 5개에 그치고 있고 5D 모델링과 6D 모델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BIM이 도입된 지 15년이 됐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체 수행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 직영 수행이 하고 있는 곳이 8개 회사, 그 다음에 외주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 4개 회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BIM의 성격상 외주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IM 모델로부터 수량 산출을 했다면 산출한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BIM 도입 초기에는 수량 산출이 자동으로 된다고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였고 거기에 사람들은 환호를 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산출한 아이템은 토공이 9개사, 그 다음에 콘크리트, 주로 토공과 콘크리트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수량 산출을 설계서를 꾸미려고 그러면 수량 산출의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토공과 콘크리트만으로 커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겁집도 있고 방수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겨우 한 회사에서만 해봤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IM에 대해서 화려하게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BIM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BIM 소프트는 어떠한 종류를 갖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12개 회사가 전부 오토데스크사의 AC 시리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벤틀리가 2군데, 올플래닛 3군데, 테클라가 2, 카티아, 아키캐드, 스케치업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의 오서링 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에 있어서의 장애는 어떤 것이냐, 경영진의 무관심은 제로입니다. 지금 경영진도 자금의 그 건설 산업계의 화두인 BIM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됐고요. 반면에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건 뭐 설계사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주자의 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15개, 50%의 답변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빔 활용이 귀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원가 절감의 수단이 된다는 답변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설계 시 반복 작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로 설계 품질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발주처 협의 및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답변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를 정리해보면
BIM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의 BIM 가이드는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D 도면이나 수량 산출서 작성은 현실적으로 BIM 모델과 별도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의 모든 철근의 모델링은 불합리함으로 재고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최종 성과품은 고작 3D 모델링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좀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즉 수량 산출은 토공과 콘크리트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서 향후 BIM이 올바른 방향으로 더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질문이 현재 채팅창에는 올라온 거는 확인되는 게 없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저도 한편으로 지금 BIM이 도입된다고 해서 반가운 반면에 걱정이 또 되게 많이 되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얘기 중에 이제 그 BIM을 도입하게 되면서 인력 투입이 실제로 한 거의 30% 가까이 증가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BIM은 부가적인 일이지 이게 근본적인 현재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사님 느끼시기에 약간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서, 언제쯤 이게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저 현재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이 되면 결국에는 BIM 대가라는 게 별로 이제 딱히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시나요? 몇 년 정도를 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뭐 선진국의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 BIM을 보다 보면 설계와 시공이 일단 1차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유지관리도 우리도 쉽게 얘기는 하는데, 우선 첫 단계로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딜리버리 타입이 이제 디자인 빌드로 가게 돼서 턴키로 가면 설계와 시공이 묶이지 않습니까? 조인트 벤처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다 더 쉽게 BIM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1차적으로 이 디자인 비드 빌드, 과거의 전통적인 설계가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공 상황이 정해질 때는 완전히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언제쯤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디자인 비드 빌드를 다 떨쳐버리고 디자인 비드, 또 더 나가면 IPD 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하는 질문하고 같다고 보는데요. 그 한 예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998년 정도부터는 디자인 비드 빌드가 다 없어졌거든요. 98년이고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벌써 한 22년 전인데, 우리는 저희도 뭐 턴키의 디자인 비드로 시공을 계약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BIM을 생각하면서 이 턴키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할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바뀌기 전에 BIM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연스럽게 대가가 녹아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이제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또 많이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요. 만약 지금 그 설계 업체, 엔지니어 업체들에서 BIM 관련된 인력들을 수급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좀 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좀 더 나가면은 어떤 인력이면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갖춘 인력이면 좋겠다라는 어떤 뚜렷한 그런 게 또 있으신지. 이거 역시 어려운 질문이에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BIM을 이렇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설계빔, 시공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세월이 갈수록 머리만 어지럽고 나타나는 성과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사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예가 뭐 프리마베라나 MS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들어온 게 80년 초반부터 지금 40년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원활하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은 새로운 뭔가가 도입됐을 때 이 제대로 실용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네. 예.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설계빔과 이거는 이건 의견인 것 같고요.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 시행 방안으로 시공도면을 시공사에서 따로 작성하는 상황에서 설계사로 과도하게 업무량이 치우치지 않나 싶습니다. 설계회사에서는 이를 타파하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예.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이 설계사가 가장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약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발주처나 시공사나 원래는 워킹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설계사로 넘어와 가지고 설계사의 영역이 되면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백업하고 팔로우업 해주는 것이 당연히 설계사의 몫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베이직 디자인 드로잉하고 그다음에 디테일 디자인 드로잉까지가 설계사의 몫이고 그다음에 워킹 드로잉은 당연히 시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설계사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걸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그 부분이 조금 설계사 쪽에 치우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사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계사에서 그런 워킹 드로잉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설계사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이 그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체인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적합화시키는 건데 설계사는 현장에 없거든요. 사실 물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발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